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세포학의 최소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탐스러운 화학2 강의 진행하려고요. 자, 오늘 25강 에너지 보존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 다들 정리 잘 하셨죠? 지금까지 이제 헬스 법칙 정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었는데 그거에 이어가지고서 오늘 이제 에너지 보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2단원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일단 큰 단락이 하나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응이 일어났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느냐 혹은 흡열되느냐 흡수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반응열 그리고 엔탈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헬스 법칙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천천히 조금씩 우리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없었던 그 이전에 있었다가 이제 7차 과정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오게 됐죠. 엔트로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번 강좌 이제 4강에서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번에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천천히 변해가게 될 텐데 그 변화가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교재 118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보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너지의 전환이라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중학교 때쯤에서 한 번쯤 다뤄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 이제 내용에 이제 뭘 예를 들고 있냐면 LNG 가스레인지와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기도 한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LNG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도시가스라고 불리우는 건데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 LNG라는 가스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이걸로 이제 물을 끓이면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물을 끓이면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고 해서요.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되는 과정에서 감소한 엔탈피는 그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메테인의 엔탈피는 감소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메테인과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의 총합값이 감소한 거죠. 자, 이때 감소한 엔탈피가 빛과 열의 형태로 전환돼서 주위에 방출이 된다. 자, 3번에 보시면 메테인의 연소에서 발생한 열은 대부분 주전자와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고 일부는 물의 일부를 수증기로 전환시키고 공기 온도를 높이는 데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번에 수증기의 부피를 팽창시켜서 주전자 뚜껑을 들어 올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표현이 나왔죠.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화학 에너지가 메테인이 가지고 있었던 화학 에너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언급한 것만 봐도 빛도 있었고요, 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증기 형태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서 공기 온도를 높이는데 그때 이제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전자 뚜껑을 들썩들썩거리게 하는 일로도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에너지 전환인데 잠깐 이 시점에서 왼쪽 편에 나와 있는 에너지의 전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가 된다. 쉽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제 바로 보시면 되니까. 하지만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서로 다른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되기도 한다. 자, 제가 지금 에너지 전환 한번 해볼까요? 저 조금 전에 밥 먹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마이크 속으로 들어가는 제 손뼉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에너지 전환이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ATP 에너지를 근육에서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을 시켰고 부딪히면서 하는 소리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된 거니까요. 이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에너지의 전환들은 굉장히 쉽고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가 손뼉을 쳤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도 이제 장작을 태워서 요즘 장작 안 태우나요? 그럼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기밥솥을 돌려서 그래가지고 밥을 하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에너지의 형태는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많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 등이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으로는 에너지에서 에너지로 이제 전달될 때는 열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금 원래 이제 본문 내용 4번으로 넘어오면 그럼 연소 반응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 해서 감소한 화학 에너지가 주로 열로 전환되어 다른 물질의 온도를 높이거나 상태를 변화시키고 일부는 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소 반응이 이제 열과 일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한 것들입니다. 뭐 이런 예 말고 다른 예를 들으라고 하면 제가 방금 전에 손뼉쳐 썼던 것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열과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그 왼쪽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정의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우리 속에 흔들리는 개념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열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 사이에서 에너지가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일은 힘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쪽에다가 전달하고자 할 때 이렇게 가만 냅뒀더니 제 손바닥에서 무슨 장풍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쪽 손이 따뜻하니까 이쪽 손도 저절로 따뜻해지더라 한다면 이건 이제 열의 형태로 전환을 한 것이고, 이렇게 때려가지고서 이쪽 손바닥을 아프게 했다면 그럼 일로서 전환을 한 게 되는 거죠. 주전자 뚜껑이 뭐 들썩이는 것은 중력과 마찰의 거슬러 움직임으로 일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정리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지고서 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개이다 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 개의 종류들을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 화면 보도록 하죠. 개의 종류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립개, 닫힌 개, 열린 개 있는데 하나씩 점진적으로 이제 점층적으로 좀 변해갑니다. 아무것도 출입할 수 없는, 에너지만 출입할 수 있는, 물질과 에너지가 다 출입할 수 있는, 이래서 이제 고립, 닫힌, 열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닫힌과 고립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뭐 열렸으니까 뭐 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닫힌, 그래서 이제 닫혀 있으니까 물질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 고립, 완전히 통제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예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통열량계나 보온병을 이제 고립계로 우리가 예를 드는데, 이 부분을 이제 깊게 이게 따지고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온병이 고립계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보온병 안에다가 따뜻한 물을 집어넣어 놓고서 한 이틀 지나니까 차디차게 식는 거 제가 봤는데요 하시면 할 말 없죠. 그렇게 보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거 말고 이 통열량계나 보온병은 딱 하고 밀봉을 시켰었을 때 웬만하면 잘 안 식지 않습니까? 완벽한 고립계를 우리 주변에서 찾는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이 정도면 고립계의 예다, 이렇게 이제 들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보셔야 됩니다. 이러고 쳐다보시면 그러면 세상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닫힌 개의 예로는 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뚜껑이 닫힌 유리 용기,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나 생수 같은 거 이제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뚜껑을 이렇게 하고서 딱 하고 닫아 놓으면은요, 그러면 생수병 안에 들어있는 물이 찬물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이제 금방 미지근해지게 되죠. 따뜻한 물이어도 미지근해지게 되고요. 근데 분명히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닫힌 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열린 개를 보시면은 비커의 수용액, 컵의 물, 지금 뭐 수용액이나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비커, 컵, 뚜껑이 열려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별의별 걸 다 들 수가 있죠. 뭐 세숫다에 담겨 있는 물, 네, 이것도 이제 열린 개일 것이고, 뚜껑 안 닫혀 있으면 다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의 고립계 한번 설명 한번 보죠. 고립계는 부피가 일정한 단열 용기를 사용을 한다. 부피가 일정한 단열 용기, 단열 용기라는 말이 이제 저쪽에서 예를 들었었던 보온병 같은 것들이죠. 자, 통열량계는 고립계로 기체가 관여하는 반응을 일으킬 때 부피가 일정하므로 그 기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딱 하고서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들썩들썩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반응에서 발생한 열이 통열량계 내부에 물에 모두 흡수돼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온병은 열의 출입을 차단함으로 안에 있는 액체나 고체의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립계라고 본다는 것이고, 니은 보통의 뚜껑이 있는 반응 용기나 일상생활의 용기는 단열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은 이제 쏟아지거나 들어오지 않지만 열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닫힌 개라고 본다라는 거죠. 뭐 움직이는 피스톤을 가진 실린더는 일을 하거나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네요. 3번에
컵에 든 물처럼 뚜껑이 없는 일반 용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열린 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거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 그 닫힌 기에 대한 설명을 쭈루룩 하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완벽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119페이지에 닫힌 기와 주위의 에너지 교환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요. 닫힌 기에서 저희 이제 닫힌 기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기 이제 뚜껑만 덮여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닫힌 기라고 했었죠. 물질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닫힌 기에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가 발생을 하고 기와 주위 사이에서는 열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발열 반응에서 에너지 전환과 흡열 반응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둘로 크게 나눴습니다. 자, 두 가지의 그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발열 반응이네요. 딱 봐도 메테인이 연소하고 있는 반응인 것 같아요. 발열량이 891kJ 정도 되는군요. 자, 그래서 메테인이 연소하면서 쭉 하고 이산화탄소 H2오랑도 안정한 형태로 전환이 되고 그때 891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는데 요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랬었던 그 닫힌 게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물질은 지금 왔다 갔다 하지 못하지만 에너지가 지금 열이 지금 계에서 바깥쪽 주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이 있다면 반대의 그림도 있겠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흡열 반응에서의 에너지 전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질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가지고서 일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인데, 요 반응은 산소와의 그 반응, 산화 반응 중에서 굉장히 그 이해를 찾기가 드물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181kJ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지금 이 부분은 델타 H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Q 값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결국에는 흡열 반응을 의미하죠. 그래서 엔탈피로 표현을 하자면 플러스 부호를 갖게 되는 엔탈피 변화량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쭉 하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질소하고 산소 그리고 그게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두 개로 변하게 될 때 주변에서 181kJ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쫙 하고 흡수하게 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개의 에너지 출입으로 표현을 하자면 에너지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차라리 이게 정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그 닫힌 기에서의 에너지 교환을 발열 반응에서의, 흡열 반응에서의 해가지고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봤는데 조금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내용 같아 보이니까 그래가지고서 밑에 나와 있는 4번 다양한 에너지 전환의 이해로 해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전열기구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전열기구 그림도 나와 있고 뭐 냉찜질팩 그림도 이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전기난로, 전기밥솥, 전기장판 등은 전기 에너지를 열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번에 2번 냉찜질팩 보시면 그 흡열 반응에 의해서 열이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냉찜질팩이 굉장히 뭐 시원하죠. 그래서 이제 상처 부위에 뭐 붓기를 가라앉히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동차 엔진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엔진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자동차가 달리는 그렇게 이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뭐 물론 이때 뭐 소리 에너지라든지 열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4번에 보시면 촛불, 뭐 양초의 화학 에너지를 빛과 열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한다든가 오디오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그리고 형광등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 형태로 그리고 우리 몸 화학 에너지 제가 조금 전에 밥 먹었다고 그랬었죠. 식사를 했으니까 그 화학 에너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제가 수업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양한 에너지 전환의 예라는 겁니다. 뭐 처음 부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렇게 어렵거나 한 내용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막히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좀 이론다운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부분 또 신경 써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고립계에서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어도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에너지요. 그래가지고서 그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고립계라는 전제 조건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고립계라면, 그렇지, 물질도 움직이지 못하고 에너지도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고립계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 주변에 고립계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생활 주변에서 고립계를 찾아본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고립계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뻔하죠. 제가 이게 예를 들어 여기에 물병인데 이 물병이 고립계예요 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 스튜디오가 이게 고립계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으실 거잖아요. 이게 고립계면 저 오늘 집에 못 가죠.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신 분들 다 집에 못 갑니다. 그럼 큰일 나죠. 어디까지를 고립계로 잡을까요? 우주 어떻습니까? 우주 밖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잘 못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개라면, 그러면 우주 안은 우주 밖에 대비해서 고립계라고 말을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의 총량은 우주 안을 통틀어 봤었을 때 항상 그 양이 보존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은요. 자, 이게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 옆에 보시면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좀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력학 법칙들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 이 연력학 제1법칙이 그 조금 전에 말했었던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한테 좀 익숙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해. 에너지 총량은 언제나 보존돼. 중학교 때도 들어보셨을걸요?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연력학 제1법칙 그러니까 막 굉장히 좀 어려운 과학을 공부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연력학 제1법칙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렇다면 연력학 제2법칙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이것이 바로 다음 단원 주제에서 나오게 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강좌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게 될 거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근데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모든 반응들은 일어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무질서도인데 무질서해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반응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법칙으로서 좀 유명한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굉장히 뜨거운 물질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예를 들까요? 자, 여기에 이제 지우개가 있었는데 이 지우개가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근데 여기 분필이 있는데 분필이 굉장히 차갑단 말이에요. 두 개를 맞닿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둘 다 온도가 같아지면서 뜨거웠었던 물질은 온도가 식고 차가웠었던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때 뜨거웠었던 물질이 막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물질이 더 차가워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식으로 에너지의 그 이동은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게 자발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 연력학 제3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연력학 제3법칙은 요것은 이제 절대 영도의 법칙이라고, 우리 화학 2 공부하고 있죠. 맨 앞에서 우리 보일 법칙, 샤를 법칙 했죠. 샤를 법칙에서 그 기체가 만약에 이상기체라면 마이너스 273.15도까지 떨어졌었을 때, 1호도씨 그때까지 떨어졌었을 때 물질의 기체의 부피가 사라진다라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그때 절대영도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절대영도 절대영도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법칙이 연력학 제3법칙이고, 그 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먼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있네요. 연력학 제0법칙.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영법칙이라고요.
차라리 이거 여기다가 썼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1, 2법칙이라고 하고 2법칙, 3법칙, 4법칙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발견이 이 시점에서 됐죠. 발견이 이 시점에서 되니까 3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하려고 했는데 그 연력학 0법칙이 이게 1법칙, 2법칙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이제 이름이 붙게 된 것이었는데, 연력학 제0법칙은 A와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A와 B가 평형을 이루고 C와 B가 평형을 이루었다면 A하고 C는 같은 온도다라는 열평형의 법칙이에요. 굳이 정리를 하자면은 열평형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A라는 물질하고 C라는 물질하고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면, 그리고 B라는 물질하고 C라는 물질하고 열적으로 평형에 도달했다면 말하지 않아도 A하고 B도 열적으로 평형에 도달한 상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A 물질하고 B 물질을 붙여가지고서 둘이 온도가 같게 만들었을 때 B 물질하고 C 물질하고 붙여가지고서 온도를 같게 만들었다면 얘랑 얘랑이 같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에 1법칙과 2법칙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요. 우리가 연력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을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글쎄요, 그냥 개념만 잡아두시고요. 글쎄요, 지금 우리 2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요 정도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일단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만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지고서 이제 키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의 에너지 보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고 발열 반응을 했다. 그러면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발열했으니까 줄어들었는데 무슨 에너지 보존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제가 버린 만큼 주변의 에너지는 올라갔으니까 나 혼자만 따지면 에너지 보존이 성립이 안 되지만, 나와 주변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우주 안에 있으니까요. 우주라는 고리끼 안에 있으니까 내가 줄어들었다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이 올라갔다까지 같이 생각을 하자.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됐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흡열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내가 무슨 에너지가 보존이 됐어? 난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올라가면 주변은 내려갈 거라는 거죠. 주변과 저를 한꺼번에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생각이 다음 강좌의 시작이 됩니다. 엔트로피 보존의 시작이 되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걔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도 함께 생각하면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이 된다라는 내용, 그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였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면 헬스 법칙과 에너지 보존이 그 보존 법칙이 나오는데, 헬스 법칙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던 내용이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여기 있는 옥탄인데요. 옥테인이죠. 옥테인. 그 휘발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그 옥테인. 우리 주변에서는 연료의 품질을 결정한다, 옥탄가, 이렇게 이제 아직도 부르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휘발유가 연소가 되면서 옥테인이 연소가 되면서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 반응인데, 우리 왜 헬스 법칙이 그 상태 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떤 경로를 거쳐가든 상관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같고 나중에 그 끝이 같다면 이 옥테인을 그대로 연소를 시켜가지고서 만든, 그래서 이제 열로 이룬 에너지 이 값이나 이 부분이 자동차에 이제 사용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열과 일로 이룬 에너지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 에너지로 열을 발생시켜갖고서 엔진을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소리가 나는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 결국에 중간 과정을 그렇게 이제 거쳤다 하더라도 다 합치면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가 같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는 같은 값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했었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 헬스 법칙과 연결을 시키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우리가 뻔히 예상하고 있는 결과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 교재의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2번, 물질의 변화가 어떤 경로를 거쳐도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다면 그러면 총 엔탈피의 변화는 항상 일정하므로, 그래서 여러 경로에서 주위와 교환한 열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단계의 반응열을 측정하여 헬스 법칙으로, 이 부분이 좀 헬스 법칙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인데, 다른 경로의 엔탈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연료를 태웠어요. 최종적으로 이게 나왔대요. 열로만 이렇게 해서 가열을 해갖고 실험실에서 에너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 측정한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 자동차가 부웅하고 움직였을 때 자동차의 질량을 재고 속도를 재서 뭐 운동 에너지로 전하는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했어요. 엔진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방출했는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밖에 기타 등등 뭐 바퀴의 마찰 에너지, 소리 에너지, 야 이런 걸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렵지가 않은 거죠. 헬스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빼면 나오죠. 이런 부분들로 이게 그 에너지 보존 법칙과 헬스 법칙을 매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꽤나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계속해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내신 기초 문제풀이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죠. 자, 1번 문제는 메테인이 연소되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왔다 하고 반응식까지 주어졌고요. 여기서 이 메테인을 1몰 연소시켰더니 891kJ만큼의 열이 방출되었대요. 방출되었으니까 일단 반응열로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뭐 엔탈피 변화량으로 측정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891 하시고요. 근데 반응물과 생성물 중 어느 쪽의 엔탈피가 얼마만큼 더 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는 좀 우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생기는 메테인에서 891kJ만큼 이렇게 하고 방출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엔탈피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아래쪽만 재면되는 것이라면 그럼 누구의 엔탈피가 더 크냐 했으면 당연히 반응물이 크죠. 얼마만큼? 891kJ만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1번은 반응물이 891kJ만큼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신 기초 문제 2번입니다. 몇 가지 그 용기들을 나타냈는데 그 찌개가 담긴 냄비인데 뚜껑이 열려 있어요. 보온병이군요. 뚜껑 닫히는 생수병이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완전히 열린 개다. 여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고립개라고 봐주는 것이 맞겠죠. 자, 여기는요. 여기 이제 닫힌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자, 1번 보죠. 에너지의 출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용기는 고립계 고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 다음번에 물질의 출입이 없어서 질량은 보존되지만 열에 출입하여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용기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알 수 있죠. 닫힌 게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답은 순서대로 나, 다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단열이 되지 않는 유리 실린더에 저기 혹시 연필 들고 계시면 좀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압력, 온도, 일정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앞부분에. 거기 좀 체크하세요. 이 두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원들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뒷단원 공부하다 보면은 이 그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일단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온도 이제 신경 쓰지 말아라. 압력 이제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건 거죠. 단열되지 않는 유리 실린더에다가 수소 2몰과 산소 1몰을 넣고 반응시켜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 엔탈피를 표현을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1번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작다. 자, 1번 문제 풀려면 자, 길이 재시면 되겠네요. 이쪽이 크고 생성물 쪽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1번 오케이 맞는 말이죠. 자, 다음번에 2번 감소한 엔탈피는 요만큼일 겁니다. 감소한 엔탈피는 물의 생성열의 2배다 했는데 물의 생성열은 가장 안정적인 호돈수 물질로부터 1몰 만들 때 필요한 열량이죠. 그러니까 물의 생성열을 고르라고 하면 571.6을 반으로 나눠주셔야지 생성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것 같은데요. 그럼 당연히 이 반응열이 크죠. 몇 배?
당연히 2배겠죠. 그래서 2번 괜찮습니다. 다음에 3번 보시면은 571.6kJ의 열은 생성된 물이 모두 흡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에서 단열이 되지 않는 이라고 했으므로 처음에 그 열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열을 순간적으로 물이 흡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열이 되지 않는 용기잖아요. 거기다가 문제 조건이 온도도 일정하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발생한 열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로 다 방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흡수하는 건 전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3번 아웃. 자, 다음 4번. 감소한 엔탈피는 주위 열로 방출이 된다. 네, 발열 반응입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5번. 주위가 흡수한 열은 571.6kJ로 이 개가 발생한 것이 571.6이니까 주위는 그걸 받겠죠. 같은 양이겠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델타 H와 E와는 반대 부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입장 차이. 그래서 반응열과 엔탈피의 변화량이 부호가 반대였었다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3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그림은 강철 용기에 흑연 1몰을 넣고 연소시킬 때, 자, 흑연 여기 있습니다. 1몰 준비가 돼 있어요. 연소시킬 거예요. 중간 거쳐오는 과정과 바로 내려오는 과정이 있군요. 헬스 법칙에서 제가 예를 들었었던 그 반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반응 전후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왜 자꾸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두시고 보면 좋습니다. 자, 기억. 흑연의 연소는 엔탈피가 감소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흑연의 연소는 이쪽으로 갔든 불완전 연소든 완전 연소든 연소는 엔탈피가 감소하는 발열 반응이다.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니은 한번 보죠. 델타 H1은 델타 H2 더하기 델타 H3이다 라고 돼 있는데, 델타 H1 여기 있군요. 이거군요. 델타 H2 여기 있군요. 이거군요. 델타 H3 여기 있군요. 이거군요. 상태 함수지 않습니까? 델타 H1은 얘 더하기 얘. 그러면 니은 보기도 괜찮죠. 다음번에 디귿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 나에서 주위가 흡수한 열은 과정 나? 여기 있네요. 그럼 이때 주위가 흡수한 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엔탈피로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그러면 이건 물질이 주인공. 그리고 문제에서는 우리 주위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물질이 이만큼 방출을 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제가 받은 열량이 되겠죠. 그럼 그것만 그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3.5 여기 28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되냐면 뭐 마이너스 110.5가 될 텐데, 요거 부호가 지금 줄어든 양, 그래서 방출된 양 그대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띄고, 그래서 플러스 110.5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해가지고 4번 문제에서는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내신 기초문제 5번 문제, 기초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고체가 반응하는 통열량계. 또 체크해야 될 거 있어요. 연필 드세요. 수산화나트륨 고체. 여기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이 자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했는데, 자, 여기에서 뭐 젖게 반응 용기, 여기에서 발생한 열로 물 데필 것 같고, 그래서 온도계 물 온도 올라갑니다. 방출된 열을 물이 흡수하는 건가 봐요. 통열량계라고 했으니까 일단 고립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기억 보기 보겠습니다. 자, 반응 용기 주변의 물의 온도는 처음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반응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중화 반응이죠. 중화 반응이면은 당연히 발열 반응일 테니까 주위의 온도는 올라갈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5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5번 문제가 우리가 그 예전에 한번 그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을 그 예전에 그 고체 물질의 수산화나트륨을 녹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그 수용액 상태의 염산과 반응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얼마만큼의 총 에너지가 출입을 하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을 우리가 이 부분 문제를 풀어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의 변형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 기억번에 이제 그 발열 반응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다음번에 니은에 보시면은 반응 용기 주변에 얻은 주위가 얻은 물의 열은 모두 중하열 때문이다 했는데, 그때 우리가 풀어봤었던 그 문제에서 알아봤듯이 수산화트륨 고체, 이 그 고체 물질이 녹아서 수용이 될 때 필요한 수산화트륨의 용해열, 요게 또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반응이 이렇게 생겨 있는 수용액과 이렇게 생겨 있는 수용액의 반응이었었다면,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수용액의 반응이었었다면, 그럼 그냥 바로 중하열 이렇게 이제 해서 니은 보기를 맞게 하면 되겠는데, 지금 집어넣은 물질이 요 물질과 수산화나트륨의 고체를 녹였었을 때 출입한 요 열량 한꺼번에 합쳐줘야 되는 열량인 거죠. 그래서 모두 중하열 때문이다. 요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니은은 아웃. 거기에다가 그 용해열, 수산화나트륨 용해열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번에 디귿 보시면 통열량계 내부 에너지의 합은 반응 후에 뭐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통열량계 내부 에너지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군요. 근데 이 통열량계 뭐로 보기로 했죠? 고립계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주변과 열 출입이 없었다면 이 안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잠깐 착각해서 통열량계가 여긴가?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돼요. 여기가 통열량계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열이 발생하면서 바깥쪽으로 에너지가 나갔으니까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감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통열량계가 이쪽이니까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한 양만큼 주변에 열 에너지가 올라갔으므로 그 통열량계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내부에 있는 화학물질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5번 문제의 정답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1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신 기초 문제들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내신 실력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신 실력 문제.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수소 1몰과 플로린 1몰을 반응시켜서 그래서 2몰의 플로르와 수소, 플로린과 수소라는 물질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분자를 이루는 공유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 했는데, 공유결합을 끊으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죠. 에너지 방출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끊으려면 에너지를 제가 넣어줘야 하니까 이 물질들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방출이랑은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번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 수소와 플로린 사이의 결합보다 끊어지기 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은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로 봐갖고 요게 수소와 수소 사이에서의 결합 에너지인가 봐요. 그 다음번에 수소와 플로린 사이에서의 결합 에너지는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플로린과 플로린 사이고, 여기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형성된 1130이 요거 두 개에 형성될 때에 방출되는 열이래요. 그렇다면은 요거 하나는 1130을 2로 나눈 값이지 않겠느냐. 얼마 정도 되나요? 한 565 정도 되나요? 346? 이거 436? 그리고 565? 어느 쪽이 큽니까? 저는 이쪽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1번 보기, 이 결합 에너지가 조금 더 작은 쪽이 쉽게 끊어지지 않겠느냐. 정답. 자, 이렇게 해서 2번 답이 됩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HF 결합 1몰을 끊기 위해서는 1130 에너지가 필요하다 했는데, 요거 1몰만큼만 끊으려면 딱 절반인 565가 필요해서 잘못됐고요. 다음번에 4번 수소와 플로린 반응에서 이렇게 되는 반응.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는 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535만큼 방출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열이 흡수가 아니라 발열일 것이고, 자, 다음번에 5번 보시면 그 델타 H2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했는데, 저 델타 H2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델타 H2가 이건가요? 그러면 나머지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델타 H1
자, 델타 H2는 델타 H1 아랫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535 아랫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자, 여기에 있는 델타 H3 윗방향으로 올라갑니다. 플러스 해주시면 여기에 델타 H2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은요, 5번 보기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정답을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냉장고에서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그림 보이시죠? 자, 과정 가나다에서 계를 구성하는 냉매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과 증가하는 과정으로 고르라고 했는데, 계를 구성하는 냉매라고 했으니까 이제 외부 신경 쓰지 마세요. 계 안만 볼 겁니다. 쭉 하고 봤더니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가 부분부터 갈게요. 열을 방출하면서 액화한대요. 그러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 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액체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 과정은 A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번에 이렇게 나를 오면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고 했으므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빨아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응, 나는 B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갖고서 이제 그 모터 쪽으로 오면은요, 흘러 주세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모터는 코드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림 제가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이 코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과정도 역시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 B 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되죠. 그럼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멋있는 스포츠카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차 보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냉각수, 엔진, 출력, 배기가스 뭐 이런 거 좀 한번 봅시다. 자동차 관찰되는 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요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 조금 찜찜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세 개를 다 더하면 100%가 되기는 되나요? 100%가 되기는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자, 기억. 자동차 연료의 화학 에너지는 연소 과정을 통해서 열로 전환이 된다 했는데 연소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열로 전환이 되니까 냉각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냉각수가 그만큼 열을 흡수한 거겠죠. 그럼 맞는 말이죠. 다음번에 니은. 자동차 엔진은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자동차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엔진 출력을 해서 자동차가 부응하고 가는 거겠죠. 그럼 니은도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 디귿. 자동차 연료의 연소 반응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발생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것들은 좀 형태가 다양하게 전환이 돼서 그렇지 이렇게 열로 방출이 됐거나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배기가스의 형태로 해가지고서 뭐 다른 형태로 전환,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 뭐 소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냉각수의 열, 엔진의 출력, 배기가스의 열 이걸 이제 다 합치면은 그러면은 이 화석연료의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갖겠느냐? 당연히 맞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을 맞다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 보시면은 이온 결정을 물에 녹이는 과정의 엔탈피를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네 가지 물질의 뭐 용의 열을 쭈르륵 하고서 나타내었다. 지금 네 가지 물질이 고체로 있으면 이 부분이고요. 그것들을 물에 녹였는데 용해 됐다면 이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수화, 하이드레이션, 둘러싸인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 먼저 기억, 위 과정에서 델타 H1과 델타 H2는 양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델타 H1, 델타 H2가 양수라는 건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열을 빨아들였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려면 자, 결합을 깨야 합니다. 끊어야죠. 그럼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올라갔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델타 H1은 일단 양수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죠. 물 분자들이 이렇게 강력한 수소결합으로 해가지고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들을 일단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을 하고 수소결합을 한번 뜯어보자라는 가정의 그림이죠. 그러면
그만큼 수소결한 만큼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델타 H도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다음번에 니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용해열은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더하기 델타 H3인데 용해열 정의가 뭐냐면요. 이 물질, 뭐 고체 상태의 물질인지 액체 상태의 물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고체 상태로 통일했죠. 이 물질이 수용액 상태가 되어서 완전히 섞이는 데까지. 그래서 저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 부분을 이런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보내는 거라면 델타 H1, 델타 H2, 델타 H3 모두 더해줘야죠. 그래야지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번에 디귿 보기 한번 보시면 간이 1단계에서 500g의 물에 고체 물질 1몰을 녹였을 때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다 몰당 용해열이거든요. 그랬을 때 온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은 일단 상승하려면은 물의 온도가 상승하려면 발열 반응해야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에너지를 방출해 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58kJ나 방출하게 되는 이 그 수산화 칼륨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문제에서의 정답은 4번 기억 니은을 답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실력 문제까지 모두 한번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뭐 공부했는지 이제 기억이 나세요? 맨 처음에 배웠었던 것들을 이렇게 살짝 보면은 처음에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에너지가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전환이 될 때 고립계에서는 뭐 열린 계에서는 그리고 닫힌 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계의 종류를 나눠가지고서 하나씩 사례를 들어봤고 그런 에너지가 전환되는 형태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과정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때는 고립계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 고립계가 주변에 마땅치 않다면 그럼 계를 확장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 다음번에 헬스 법칙하고 매치시키는 것들 내용 정리하면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는데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전강자 헬스 법칙에서 배웠었던 물질이 변화할 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출입하는 걸 표현을 해요. 엔탈피를 받고 우리 다음 강좌에서는 엔트로피를 배우게 될 텐데 이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강좌를 열심히 들어야 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26강 엔트로피와 자발적인 변화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